2013년 12월 12일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속보를 띄웁니다. 북한 2인자 장성택 공개 처형. 수갑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끌려가는 한 남자. 얼굴엔 멍 자국이 역력하고 양옆엔 군인들이 팔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성택. 김정일의 매제이자 김정은의 고모부. 북한 권력 서열 2위로 불리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단 며칠 만에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처형됩니다. 그것도 특별 군사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전례 없이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북한은 그를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라고 불렀습니다. 비리를 저질렀다고 했고 권력을 남용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박수를 건성으로 쳤다. 회의 중 자세가 불량했다는 이유까지 나열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장성택은 김정일 시절부터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김정은 집권 초기 그를 옆에서 보좌하며 실질적인 국정을 운영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북한 내부에서조차 장성택 없이는 하루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이토록 잔혹하게 제거된 걸까요? 정말 그가 비리를 저질러서였을까요? 박수를 제대로 안 쳐서 죽은 걸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장성택 숙청 사건을 둘러싼 표면적 이유와 실제 작동 논리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공식 발표된 죄목들, 그 이면에 숨겨진 권력의 메커니즘, 그리고 한 인간이 어떻게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고리즘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업로드될 권력과 역사에 관한 깊이 있는 분석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성택 이 이름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누구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는 단순한 고위 간부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의 남편, 즉 김씨 일가의 일원이자 백두혈통과 가장 가까운 외부인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당 조직 지도부와 행정부를 오가며 경력을 쌓았고 1990년대 후반 김정일 집권기에는 실질적인 경제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당 행정부장 등을 역임하며 권력의 핵심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합니다. 김정은 당시 20대 후반의 젊은 후계자가 권력을 승계합니다. 그 옆에는 장성택이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 내부 소식통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은 상징이었고 장성택이 실무를 장악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장성택을 거쳐 올라갔고 현장 시찰에서 간부들은 김정은보다 장성택의 눈치를 먼저 봤습니다. 심지어 외국 외교관들조차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는 장성택이라고 판단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 북한 내부에선 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장성택의 측근들이 하나둘 숙청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2013년 11월 장성택의 최측근 2명이
공개 처형됩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2013년 12월 8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이 정격 체포됩니다. 회의장에 있던 군인 2명이 갑자기 장성택의 양팔을 붙잡고 그를 끌어냅니다. 참석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성택은 사라집니다. 나흘 뒤인 12월 1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특별 군사재판 결과를 발표합니다. 장성택은 반당 반혁명 종파 행위를 자행한 범죄자로 즉시 사형에 처한다. 같은 날 처형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북한 언론은 그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사진에서 장성택이 지워지고 기록에서 그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렇다면 북한은 왜 그를 죽였을까요? 공식 발표된 죄목은 이렇습니다. 반당반혁명 종파행위, 권력 남용과 비리, 부정부패, 당과 수령에 대한 불충. 구체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나열됩니다. 여자 문제로 문란한 생활, 외화벌이 사업을 개인적으로 장악하여 사리사욕 추구, 측근들을 요직에 앉혀 파벌 형성, 당 중앙의 결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 회의 중 박수를 건성으로 치거나 자세가 불량함,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함부로 대함. 이 중에서 특히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은 건 태도 문제였습니다. 박수를 늦게 쳤다. 회의 중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수를 제대로 안 쳐서 죽는다고?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그래서 죽은 걸까요?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첫째, 죄목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하나의 명확한 범죄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뒤섞어 놓았습니다. 둘째, 내용이 추상적입니다. 반당반혁명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했다는 건지, 언제 어떻게 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셋째, 태도 문제 같은 사소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범죄라기보다 무례함에 가깝습니다. 법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제거 명분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성택 숙청의 진짜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김정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2011년 12월 김정은은 20살 후반의 나이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준비된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후계자는 장남 김정남이었습니다. 그 다음 후보는 차남 김정철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셋째 아들로 후계 서열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남은 2001년 일본 밀입국 사건으로 탈락하고 김정철은 성격이 온순하다는 이유로 제외됩니다. 그렇게 김정은이 급하게 후계자로 지목되지만 그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경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군 경력도 없고 당 경력도 거의 없으며 인맥도 부족했습니다. 김정일은 20년 넘게 후계자로 준비되며 권력 기반을 다졌지만 김정은에겐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죽기 전 김정은 옆에 보조자를 배치합니다. 바로 장성택입니다. 김정일의 유후는 명확했습니다. 장성택이 김정은을 잘 보좌하라. 그리고 실제로 장성택은 김정은 집권 초기 실질적인 국정 운영자 역할을 합니다.
당시 북한 내부 상황을 증언한 탈북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보고서는 장성택을 거쳐 올라갔습니다. 행정부, 경제부서, 심지어 군부의 보고서까지 1차적으로 장성택이 검토하고 그가 김정은에게 보고하는 구조였습니다. 현장에서 간부들은 장성택을 먼저 봤습니다. 김정은과 장성택이 함께 현장 시찰을 나가면 간부들은 김정은에게 보고하면서도 눈은 장성택을 향했습니다. 장성택이 고개를 끄덕이면 안심했고 장성택이 인상을 쓰면 긴장했습니다. 결제는 장성택의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중요한 인사, 예산 배정, 사업 승인 등 실질적인 결정권은 장성택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김정은에게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국정 운영 경험이 없었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장성택이 실무를 처리해주면 김정은은 상징적인 지도자로서 위엄을 유지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구조가 너무 잘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간부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장성택을 본다. 현장에서 사람들이 긴장하는 건 내가 말할 때가 아니라 장성택이 반응할 때다. 나는 수령인데 왜 모든 게 저 사람을 거쳐가는가?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권력의 정통성에 대한 위협입니다. 북한 체제에서 수령은 절대적 존재입니다. 모든 권력은 수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수령의 말은 곧 법이고 수령의 결정은 곧 진리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사람들이 수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본다? 이건 수령 유일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장성택은 자신의 권력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김정은만의 착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외부 관찰자들도 비슷하게 판단했습니다. 당시 한국정보당국의 분석, 외신 보도, 탈북자 증언 등을 종합하면 장성택이 실권자라는 평가가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김정은은 허수아비고 장성택이 실세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여전히 최종 결정권자였고 장성택은 어디까지나 보좌자였습니다. 하지만 인식이 중요합니다. 북한 체제에서 수령이 약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치명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재 체제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마주하게 됩니다. 강력한 보좌자의 역설. 독재자는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젊은 독재자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보좌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좌자가 너무 유능하면 그는 독재자를 위협하는 존재가 됩니다. 역사를 보면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중국 마오쩌둥의 측근이었던 린바오, 소련 스탈린 시절의 수많은 고위 간부들, 그들은 모두 한때 독재자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였지만 결국 숙청당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너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장성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김정은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정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관리하고 간부들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의 눈에 장성택은 이제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내가 없어도 나라가 돌아간다. 이건 독재자에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는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필요한가? 물론 김정은은 여전히 김씨 일가의 후계자였고 백두혈통으로서의 정통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혈통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권력은 실질적인 통제력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는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 누가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가? 만약 그 답이 장성택이라면 김정은의 권력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 불안은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 김정은 주변에서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장성택이 너무 나간다. 간부들이 원수님보다 장성택 동지를 더 두려워한다. 이래서야 수령 유일 체제가 바로 서지 않는다.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김정은의 측근들, 특히 장성택을 견제하려는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김정은의 불안을 자극합니다. 장성택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지, 그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김정은의 권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이건 단순한 고자질이 아닙니다. 권력 투쟁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독재 체제에서 권력자 주변엔 항상 여러 파벌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하고 상대 파벌을 제거하려 합니다. 장성택이 강해지면 그에게 밀린 세력들은 김정은을 이용해 그를 제거하려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역시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정은의 개인적 불안과 궁정 정치의 권력 투쟁이 결합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장성택 숙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장성택 본인은 쿠데타를 계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증거도 어떤 증언도 장성택이 김정은을 제거하려 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는 충실한 보좌자였습니다. 하지만 독재 체제에서는 의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권력자가 어떻게 느끼는가입니다. 김정은이 장성택을 위협으로 느꼈다면 그건 장성택의 의도와 무관하게 사실이 됩니다. 이게 바로 장성택 숙청의 첫 번째 핵심 원인입니다. 김정은의 권력 콤플렉스. 내가 수령인데 왜 사람들은 저 사람을 보는가? 라는 불안. 이 불안이 장성택을 제거해야 할 심리적 동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성택을 제거하려면 김경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장성택 숙청과 관련해 전 세계 언론이 가장 많이 다룬 장면들이 있습니다. 회의장에서 비스듬히 앉은 자세, 박수를 늦게 치거나 건성으로 치는 모습, 손을 주머니에 넣고 서 있는 장면. 북한 언론은 이런 장면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장성택이 수령에 대한 예의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북한의 기괴함을 느꼈습니다. 박수를 제대로 안 쳤다고 죽인다니 말이 되나?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태도 때문에 죽은 걸까요? 아니면 죽이기로 결정한 뒤에 태도가 문제가 된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먼저 상황을 재구성해 봅시다. 장성택은 김정일 시절부터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권력 중추에 있었고 김정일과 매우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회의 중에 불손한 자세를 보였을까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가능성 1, 실제로 태도가 나빠졌다.
장성택이 권력을 쥐면서 교만해졌고 김정은을 무시하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태도가 불손해졌다. 가능성이 원래 그런 태도였는데 이제 문제가 됐다. 장성택은 예전부터 편안한 자세로 회의에 참석했고 김정일 시절에도 비슷했지만 그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문제가 됐다.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여러 증언을 종합하면 가능성 2가 더 현실적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고위 간부들, 특히 김 씨 일가와 가까운 인물들은 어느 정도 격식에서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김경희는 회의 중에 담배를 피웠고 일부 원로 간부들은 편한 자세로 앉기도 했습니다. 이건 권력의 증거였습니다. 나는 수령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 장성택 역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김정일의 매제로서 그는 일정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가 되면서 이 공기가 변합니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 다른 통치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더 엄격하고 더 권위적이며 더 냉혹한 스타일. 이건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젊은 지도자로서 권위를 확립하려면 느슨함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격식과 예의를 극단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간부는 완벽한 자세로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박수는 정확한 타이밍에 열렬하게 쳐야 하며 수령 앞에서는 조금의 긴장도 풀어선 안 됩니다. 이 새로운 기준에서 장성택의 평소 태도는 갑자기 불손한 태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장성택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후 그의 과거 행동들이 증거로 재구성됩니다. 회의 영상을 다시 보며 여기서 자세가 불량하다. 여기서 박수를 늦게 쳤다. 여기서 표정이 불순하다. 모든 것이 죄목이 됩니다. 이건 전형적인 사후 정당화입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이제 그 결정을 합리화할 이유를 찾는 겁니다.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정말 태도가 문제였다면 경고가 있었을 겁니다. 장동지, 최근 회의 중 자세가 불량하니 조심하시오. 하지만 그런 경고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장성택은 회의장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체포된 직후 과거의 모든 행동이 죄목으로 나열됩니다. 이건 태도가 문제라서 죽은 게 아니라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태도가 문제가 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장성택뿐 아니라 그의 측근들도 함께 숙청됐다는 점입니다. 만약 정말 장성택 개인의 태도가 문제였다면 측근들까지 제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성택의 친인척, 부하, 관련자들이 모두 제거되거나 강등됐습니다. 이건 개인의 잘못을 징벌하는 게 아니라 세력 자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태도는 표면적 명분일 뿐 실제 목적은 장성택 세력의 완전한 제거였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합니다. 김경희는 왜 남편을 지키지 못했을까? 김경희, 김정일의 친동생이자 북한 권력의 핵심 인물. 그녀는 장성택 권력의 진짜 원천이었습니다. 장성택이 아무리 유능해도 김경희의 남편이 아니었다면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김정일 생존 시 김경희는 오빠의 절대적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당 조직을 관장했고 군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보호막 아래에서 장성택은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권력 구조가 재편됩니다. 김정일 시대의 핵심 인물들은 점차 뒤로 밀려나고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이 전면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김경희의 영향력도 약해집니다. 물론 그녀는 여전히 김씨 일가의 일원이고 김정은의 고모로서 상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다릅니다. 김정일 시대엔 그녀가 오빠의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김정은 시대엔 그녀는 조카의 친척일 뿐입니다. 더구나 김정은 옆엔 김여정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친동생인 김여정은 빠르게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백두혈통 여성이라는 상징은 이제 김경희가 아니라 김여정이 차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경희가 장성택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 증언에 따르면 김경희는 장성택이 죽을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조카가 삼촌을 견제할 수는 있어도 죽이진 않을 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김씨 일가끼리 피를 흘리진 않을 거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김정은에게 장성택은 가족이기 이전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재 체제에서 혈연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스탈린은 친구들을 숙청했고 마오쩌둥은 동료들을 제거했으며 수많은 독재자들이 자신의 측근, 심지어 가족까지 제거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혈연은 보호막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무력합니다. 김경희는 아마도 이렇게 항변했을 겁니다. 장성택은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돕도록 보낸 사람이에요.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제발 그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김정은의 대답은 냉혹했을 겁니다. 고모, 이건 국가의 문제입니다. 장성택은 당과 수령에 대한 반역자입니다. 혈연으로 이 문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김경희는 선택을 강요받았을 겁니다. 남편을 지키려다 자신도 숙청당할 것인가, 아니면 남편을 포기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그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김경희는 공개석상에서 사라집니다. 한동안 사망설까지 나돌았지만 나중에 살아있다는 게 확인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권력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뒤에서 살아남은 것, 이게 김경희가 선택한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성택 숙청의 두 번째, 세 번째 핵심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원인 태도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장성택의 불손한 태도는 그가 죽은 이유가 아니라 그를 죽이기로 결정한 뒤 만들어진 명분입니다. 핵심 원인 김경희의 보호막이 무너졌다. 김정일 사망으로 권력 구조가 재편되면서 장성택을 지킬 수 있는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장성택은 제거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성택 제거에는 또 다른 수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여정입니다. 장성택이 제거된 2013년 12월 이후 북한 권력 구조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김여정의 급격한 부상. 김여정은 김정은의 친동생으로 김정일의 막내딸입니다. 장성택 숙청 이전까지 그녀는 공개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그녀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공식 직함을 갖게 되고 김정은의 공개 활동에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현지 지도, 군부대 방문,
중요 행사, 김여정은 항상 김정은의 바로 옆이나 뒤에 있습니다. 메모를 받아 적고 수행원들에게 지시하며 때로는 외국 지도자들과도 직접 대화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고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김여정은 사실상 북한의 2인자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상의 타이밍이 의미심장합니다. 장성택 제거 직후 우연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북한 권력 구조의 독특한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백두혈통 중심주의. 북한 체제는 김일성 마이너스 김정일 마이너스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의 신성함을 강조합니다. 이 혈통만이 북한을 통치할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장성택은 혈통의 외부인입니다. 아무리 김경희의 남편이라 해도 그는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김정일 시대엔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일 본인이 강력했고 김경희를 통해 장성택을 통제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정은 시대는 다릅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면 백두혈통 내부로 권력을 집중시켜야 했습니다. 외부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가면 혈통의 신성함이 훼손됩니다. 이건 단순히 김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유지의 문제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권력은 오직 백두혈통에서만 나온다. 그 외에 누구도 아무리 가까워도 결코 수령을 대신할 수 없다. 장성택의 존재는 이 논리의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장성택을 보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요. 수령이 아니어도 권력을 가질 수 있구나. 이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성택은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백두혈통 내부 인물로 채워져야 했습니다. 바로 김여정입니다. 김여정의 부상은 여러 측면에서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첫째, 혈통. 김여정은 김정일의 친딸이자 김정은의 친동생입니다. 백두혈통의 순수한 계승자입니다. 둘째, 성별. 놀랍게도 북한 체제에서 여성이라는 점이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은 김정은의 권력을 위협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아무리 김씨 일가라 해도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여정이 아무리 강해져도 김정은의 권력을 직접 위협하진 않습니다. 장성택은 남성이었고 언제든 김정은을 대신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은 그럴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셋째, 충성. 김여정은 김정은의 친동생입니다. 남매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김정은이 무너지면 김여정도 무너지고 김정은이 강해지면 김여정도 강해집니다. 장성택과 김정은의 관계는 협력 관계였지만 김여정과 김정은의 관계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보면 장성택 제거는 단순히 한 개인을 제거한 게 아니라 권력 구조 자체를 재편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포 김정은 마이너스 장성택 외부인 체제. 애프터 김정은 마이너스 김여정 혈통 체제. 이 구조 변화는 여러 이점을 가져옵니다. 혈통 중심주의 강화 백두 혈통의 신성함이 더욱 공고해집니다. 권력 독점 김정은은 더 이상
외부 인물과 권력을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충성 확보 김여정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협력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김여정이 장성택 제거를 원했을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의미심장합니다. 장성택이 있는 한 김여정의 부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성택이 실권자로 자리 잡고 있는 구조에서 김여정이 끼어들 공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성택이 제거되면 그 자리가 비고 김여정이 그 공백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건 이해관계의 완벽한 일치입니다. 김정은 장성택 제거로 권력 독점, 김여정 장성택 제거로 부상 가능. 물론 김여정이 직접 장성택 제거를 주도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과정에서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혜자가 되었다는 건 명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장성택 숙청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 공개적으로 처형했을까? 역사를 보면 독재자들이 측근을 제거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조용히 사라지게 하거나 사고사로 위장하거나 병사했다고 발표하거나. 하지만 김정은은 가장 공개적인 방식을 선택합니다.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공개 체포, 수갑에 묶인 모습, 멍든 얼굴 공개, 특별 군사재판 진행 과정 상세 보도, 처형 사실 즉각 발표.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공포 정치. 김정은은 장성택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 정도 인물도 이렇게 된다. 장성택은 김정일의 매제였고 김경희의 남편이었으며 권력 서열 2위였습니다. 그런 사람도 단 며칠 만에 체포되고 재판받고 처형됩니다. 이 메시지는 북한의 모든 간부, 모든 엘리트층에게 전달됩니다. 수령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누구든 이렇게 된다. 혈연도, 지위도, 과거 공로도 아무 소용없다. 오직 수령에 대한 절대 충성만이 너를 지킬 수 있다. 이건 단순한 처형이 아닙니다. 공포의 시각화입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 권위를 확립해야 했습니다. 그에겐 아버지 김정일처럼 20년의 후계자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강력하게 자신이 절대 권력자임을 각인시켜야 했습니다. 장성택 공개 처형은 그 데모였습니다. 나는 누구라도 제거할 수 있다. 나를 위협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제부터 내 시대다. 이 메시지는 효과적이었습니다.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 고위 간부들의 행동이 눈에 띄게 변했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회의 중 자세는 더욱 경직됐고 박수는 더욱 열렬해졌으며 김정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공포가 충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성택 숙청의 네 번째 핵심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원인 김여정의 부상과 권력 구조 재편. 장성택 제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제거가 아니라 외부인 중심에서 혈통 중심으로의 권력 구조 재편이었고 그 과정에서 김여정이 핵심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포 정치를 통한 권위 확립. 공개 처형은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는 북한 엘리트 전체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의 출발점으로 돌아갑니다. 장성택은 왜 죽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표면적 이유 반당 반혁명 종파 행위, 권력 남용과 비리, 부정부패 불손한 태도와 수령에 대한 불경, 실제 작동 논리, 김정은의 권력 불안 간부들이 나가 아니라 장성택을 본다. 태도의 재구성 죽이기로 결정한 뒤 만들어진 명분. 김경의 보호막의 무너짐 권력 구조 재편으로 보호자 상실. 김여정의 부상 혈통 중심 권력 구조로의 전환. 공포 정치 공개 처형을 통한 권위 확립. 이 모든 요소를 관통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장성택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 자체가 위험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는 쿠데타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을 배신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충실한 보좌자였습니다. 하지만 독재 체제에서는 의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권력자의 인식입니다. 김정은이 장성택을 위협으로 느꼈다면 그건 장성택의 의도와 무관하게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독재 체제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은 나누면 나눌수록 불안해진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권력 분산이 안정성을 만듭니다.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 이런 장치들이 체제를 튼튼하게 합니다. 하지만 독재 체제는 정반대입니다. 독재자는 권력을 독점해야 안전합니다. 다른 누군가와 권력을 나누는 순간 그 사람은 잠재적 위협이 됩니다. 김정은에게 장성택은 처음엔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경험 없는 젊은 지도자에게 유능한 보좌자는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성택의 유능함이 오히려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가 잘할수록, 그가 더 많은 일을 처리할수록 김정은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없어도 나라가 돌아가는구나. 이 불안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장성택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이건 북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이런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소련의 스탈린. 그는 집권 과정에서 수많은 동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은 후 그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부하린,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모두 한때 스탈린의 동료였지만 모두 숙청당했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린벼오는 군부를 장악한 실력자였습니다. 하지만 1971년 마오쩌둥은 그를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린벼오는 도주하다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합니다. 캄보디아의 폴포트. 그는 정권 초기 동료들과 함께 혁명을 이뤘지만 나중엔 그들 대부분을 숙청했습니다. 의심, 편집증, 권력 독점 욕구. 이건 독재자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장성택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독재 체제의 본질입니다. 독재 체제에서는 1. 충성도 믿을 수 없다. 장성택은 평생 김씨 일가에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충성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독재자는 타인의 충성을 결코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항상 의심하고 항상 경계합니다. 2. 혈연도 절대적이지 않다. 장성택은 김정일의 매제였고 김정은의 고모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혈연은 면죄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가족도 제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과거 공로는 의미 없다. 장성택은 수십 년간 북한 권력 유지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공로는 현재의 위협을 상쇄하지 못합니다.
독재자에게 중요한 건 과거에 무엇을 했나가 아니라 지금 얼마나 위협적인가입니다. 4. 법은 도구일 뿐이다. 장성택의 재판은 법적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쇼였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재판은 그 결론을 정당화하는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김정은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장성택 제거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나는 누구라도 제거할 수 있다. 이후 북한 고위 간부들의 숙청은 계속됐습니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황병서 총정치국장, 수많은 고위 간부들이 처형되거나 강등됐습니다. 이건 공포 정치를 통한 통치입니다. 충성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공포로 복종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김여정은 명실상부한 2인자가 됐습니다. 그녀는 이제 김정은의 가장 중요한 협력자입니다. 대외관계, 선전선동, 심지어 군사 문제에도 관여합니다. 장성택이 차지했던 그 자리를 이제 김여정이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장성택은 외부인이었기에 언제든 제거 대상이었지만 김여정은 혈통이기에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물론 역사를 보면 혈통도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김여정은 김정은에게 위협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북한 체제는 더욱 폐쇄적이고 경직됐습니다. 장성택 숙청은 일종의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이 어디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간부들은 조금이라도 눈에 띄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더욱 조심하고 더욱 순종합니다. 이건 김정은이 원했던 결과입니다. 장성택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선 체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권력의 메커니즘에 의해 제거됐습니다. 그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재 체제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는 권력자 바로 옆입니다. 너무 멀리 있으면 중요하지 않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위협이 됩니다. 장성택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결국 그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성택 사건을 통해 권력의 본질을 봅니다. 권력은 나누는 순간 불안해지고 불안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제거로 이어집니다. 이건 북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반복된 패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반복될 패턴일 것입니다.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한 권력 주변의 사람들은 항상 위험합니다. 협력자도 측근도 심지어 가족까지 권력자의 불안 앞에서 아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어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위험했던 사람. 이 한 문장이 장성택 숙청의 진실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독재 체제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권력과 역사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